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일단 스피드하게 경제지표 모니터링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은 이번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미국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0.6% 굉장히 좀 높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식품 부분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거든요. 이것 또한 전월 대비 0.7% 상승으로 적지 않게 상승을 했죠. 우리 채널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경제 초보자님들이시라면 대체 사람들이 이런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 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실제 주식 투자에는 무슨 영향이 있는지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일단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채널 시청자님들은 그동안 어떻게 예측을 했고 어떤 대비를 해왔으며,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근거부터 일단 스피드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중고차 가격이 지수 구성 항목 중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실제 지난 5월에 CPI가 급등해서 주식시장이 흔들렸을 때 중고차 가격의 급등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핵심 물가지수를 끌어올린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거든요. 그림은 미국 중고차 가격의 변동을 이렇게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카그로스라는 미국 중고차 거래 사이트입니다. 얘네들은 지들이 자체적으로 중고차 가격 인덱스를 매일매일 발표하기 때문에 매 달마다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빠르게 중고차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걸 알 수 있죠. 그림 보시면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전달 대비해서 약 7% 가깝게 중고차 가격이 또 오른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것만 봐도 이달 6월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할 수 있겠구나, 이걸 5월에 알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 비중이 가장 높은 CRB 원자재 가격 지수, 자 이것만 봐도 5월에도 역시나 상승세가 계속됐죠. 따라서 이달 6월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5월쯤에 생각하기에 5월, 6월 두 달 연속이나 소비자 물가지수의 급등세가 확인되면 미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도 당연히 빨라질 거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게 봤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4월 말에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때 이게 급등을 할 것이다, 이걸 미리 예측해서 대략 한 30% 이 정도만 현금화를 해뒀었는데, 상황 지켜보다가 5월 말부터 다시 저점 매수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저점 매수하지 말고 이달 6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해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었으니까 지수 발표 시점에 증시 하락에 대비해서 일부는 현금 좀 남겨두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이런 핵심 내용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 지난 영상들 다 보여드리고요. 그런데 막상 6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핵심 물가지수가 딱 발표됐는데 지난 5월만큼의 충격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전월 대비 높게 상승한 걸로 나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처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요. 주식시장도 별다른 하락이 없죠.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의 올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냐, 요것을 예상할 수 있는 BEI 지수인데 이것 또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채권 투자자 다수는 2.5%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다가 지금은 2.3% 정도 오를 거다, 이렇게 다수가 전망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어차피 이런 상황까지 대비를 해서 주식 비중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현금화했던 거에 대해서 저점 매수도 이미 5월 말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떨어졌으면 온팡 현금 가지고 있는 거 샀을 텐데 조금 아쉽죠. 그렇다면 방송 열심히 시청하시고 아직 일부 현금 비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대응은 일단 대기를 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왜 대기를 타야 되는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는데 만약에 우리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또는 경제 초보자님들이 보시면은 야 이게 무슨 소리 하냐, 나는 여기 껴있으면 안 되는 거냐, 여기가 주식 매수하고 종목 추천하고 잘 따라오지 못하면 아예 도태되는, 끼어들 수 없는 방송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채널 아닙니다. 경제를 설명하는 채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냥 영상 보면서 논리가 맞다면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는 문제지 따라하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주식 추천이나 코스피가 오를까 내릴까 맞춰드리는 방송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 테이퍼링 이슈 전에 한번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좀 대피를 좀 시킬 수 있으면 시켜드리려고 경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요거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대기 타자, 이 말은
그동안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면서 잘 따라오셨던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럼 지금 영상을 뭐 최근에 보셨고 혹시 뭐 대응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어떡하냐?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늘상 강조드린 대로 테이퍼링 이슈도 그렇고요. 앞으로 미연준이 기준금리의 인상도 또 할 거예요. 이거 할 때마다 증시의 일시적인 하락이 찾아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림처럼 주식 차트를 길게 늘려서 보면 길어봐야 한 몇 달 정도에 지나가는 일시적인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금화도 안 하고 대응도 안 했다면 쫄지 말고 존버하면 됩니다. 최고점에서 내가 주식을 100% 기가 막히게 현금화하고 다시 최저점에서 잡겠다,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도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왜 당장 지금 급하게 매수하지 말고 현금화 자금이 있다면 일단 대기 타다가 적당한 시점을 노리자, 이렇게 설명드리는 자세한 이유를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앞서 보여드린 미국의 10년물 BI 지수를 보면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미국 10년물 국채 투자자들은 앞으로 경제 전망에 목숨을 걸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거의 목숨을 거는 이런 투자자들이 바로 10년물 국채 투자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수정 듀레이션 값만큼 가격이 움직입니다. 근데 뭐 어려운 수정 듀레이션 뭐 이런 거 따위는 그냥 잊으시면 되고, 그냥 대략적으로 10년물 국채에 만약에 기관들이 투자를 했는데 시장금리가 1% 올라가면 국채 가격의 원금은 약 마이너스 7%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한순간 원금을 7%나 까먹습니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미국채에 투자하는 이런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뭐 몇백만 원 투자하겠습니까? 아니죠. 한 번에 거의 수조 원 단위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장기 국채 투자자들은 특히나 금리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럼 대체 BI 지수가 뭐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서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금리를 뺀 값이 BI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이 분석하고 예상하는 올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거다, 이걸 예상한 중간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림처럼 미국의 10년물 BI가 5월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서서히 하락하고 있죠. 이 말은 지금 시점에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계속 했던 말대로 인플레이션 이거 일시적이다, 이런 분석과 투자 심리가 투자자들 다수에게 지금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심리가 절대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나 원자재 가격의 급등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당연히 투자자들의 심리와 예측도 변하죠. 그러면서 이 BI 값도 당연히 변하는데, 그러나 지금 당장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렇다, 이걸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대체 무슨 근거로 이 글로벌 투자자들, 기관들의 전망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소비자 물가지수 세부 사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은 이번 6월에 발표된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세부 항목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죠. 지난 2020년 동일한 기간 대비 28%나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시죠. 그런데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의 전망처럼 이렇게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일시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다수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하는 이런 상황도 어차피 조금 있다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미 연준이 물가지수의 척도로 보는 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의 구성 항목을 한번 보면요, 그림처럼 중고 승용차와 중고 트럭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30%나 역시 급증을 하면서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중고차 상승의 원인도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문제가 원인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9월쯤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전망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 하반기에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핵심 물가지수 중에 서비스 항목을 보시면 항공 등 이 운송 서비스 가격이 역시나 전년 대비해서 11%나 급증을 하면서 물가 상승을 견인 중인데, 이 또한 에너지 가격에 연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하반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난 5월, 6월 소비자 물가지수, 핵심 물가지수 모두 급등을 했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내려가고 있고, 오히려 주식시장도 급락은커녕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도 개선된 것 같고 리스크도 뭐 많이 사라졌으니까 지금부터 주식 몰빵 치면 되냐? 일단 주식을 매수하는 건 맞는데 눈에 보이는 악재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미연준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언급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주식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심리가 좋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높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와 있을 때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당장 매수할 필요 없이 일단 대기를 타는 게 좋다는 건데요. 그럼 당장 눈에 보이는 악재가 뭐가 있길래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반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겠지,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하반기에 별로 안 오르겠지 하는 건 사실 전부 예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측과 지금 실제 눈에 보이는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큰 상황인데요. 우선 엄청나게 큰 의미는 없지만 나 경제 공부 좀 했다 이렇게 아는 척 좀 하고 싶고 자랑질 좀 하고 싶을 때 써먹는 이 영레포 시장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벌써 뭐 영레포 하니까 이거 내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생각이 드실 텐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바로 이해됩니다. 그림의 검은색이 연준의 영레포 승인 금액이고요. 붉은색이 미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의 검은색 선에 영레포 금액이 늘어나면 미연준의 돈 풀기가 점점 소용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검은색의 영레포 금액이 커질수록 미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압박에 놓이게 된다는 것만 알면 끝입니다. 네, 좀 더 원리를 탐구하고 싶고 나 이참에 알고 아는 척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림처럼 하루 또는 뭐 4일 이런 식으로 단기로 보유한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급하게 사용한 뒤, 그러니까 뭐 다음날 또는 뭐 한 4일 뒤 이렇게 현금과 소정의 이자를 돌려주고 담보로 맡겼던 국채를 다시 가져오는 거, 요거를 환매 조건부 채권, 레포라고 부릅니다. 대체 어떤 놈들이 이런 거래를 하냐? 은행들이 많이 해요. 갑자기 쓸 현금이 많은데 그렇다고 당장 보유한 국채를 갖다 팔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포 시장에 들어가서 다른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미연준에다가 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하루 정도 이렇게 현금을 땡긴 다음에 다음날 바로 갚고 이렇게 담보 맡겼던 국채를 다시 가져오는 거래를 은행들은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럼 영레포라는 건 대체 뭐냐? 은행이 돈을 땡기는 게 아니라 반대로 미연준이 보유한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시중은행이나 뭐 금융기관 등에 달러를 빌려오는 게 바로 영레포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미연준이 달러를 찍어가지고 쓰면 되지 대체 뭐가 쉬워서 시중은행에 달러를 빌릴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미연준이 왜 그런 짓을 하냐? 지금 미국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달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단기 이 레포 시장 금리가 마이너스에 가깝게 되고 있어요. 오히려 단기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러면 미국에는 하이에나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일부 기관들이 제로 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단기로 돈을 땡겨서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해요. 그럼 그 갭만큼 있죠. 그 이자액만큼을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거의 무위험으로 이런 투자를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레포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돈을 무리하게 땡긴 애들이 수익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또 재수 없으면은 자기들이 투자한 장기 국채 대비해서 레포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손해가 나겠죠. 그래서 애들이 망해버리면 금융시장의 혼란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연준이 오히려 보유한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그러니까 달러를 땡기는 영레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은 현재 하루 만기의 레포 금리고요. 연 0.1에서 0.03% 금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빌려준다 그러면 0.01%를 또 365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뭐 사실상 거의 제로 금리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연준에 돈을 빌려주는 영레포 금액이 지금 차트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완전히 급증을 하고 있죠. 지난 2014년부터 2015년에도 그랬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로금리 구간에 은행들이 연준에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이 남아돌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냅둬봐야 이자도 안 붙죠. 그리고 이런 유동성 현금은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 어디에 투자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짜리 뭐 4일짜리 영레포라도 넣으면 쥐꼬리만한 이자라도 나오니까 은행들이 그냥 여기다 다 때려 박는 겁니다. 이건 뉴욕 연은의 자료인데요. 6월 10일 하루 영레포 시장에만 이렇게 미국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5,34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90조 이상의 돈을 연준에 빌려주고 있고요. 이 액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넘쳐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정도만 되면 연준도 바보가 아니죠. 연준의 입장에서 내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경제 살린답시고 연준이 추가로 돈을 더 푼다고 어차피 전부 은행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서 다시 연준으로 돌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물론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레포 금액이 급증한다고 연준이 당장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돈은 더 풀어야지 하는 생각은 연준이 하기 쉽지 않다, 요거만 알아두시면
보시면 되고, 이렇게 영래포 승인 금액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금리가 인상됐죠. 이렇게 영래포 시장 봤더니 잘못하면 이거 금리 인상 임박할 수도 있겠네, 뭐 이런 걱정이 또 되시죠. 그럼 두 번째 부정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여러 차례 보여드린 CRB 원자재 가격 지수입니다. 해당 지수는 농산물과 에너지가 이 지수의 한 80% 이걸 차지합니다. 얘네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림처럼 5월 중순에 잠시 주춤하다가 지금 다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리 올해 하반기에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겠지 예측을 하고 있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원자재 가격 지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은 혹시 이거 계속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뭐 상승률이 둔화된다거나 횡보하는 모습 정도는 나타나야 진짜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 떨어지겠구나, 투자들이 이렇게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은 연준이 말한 대로 일시적이라는 말이 과연 맞을까? 이제 앞으로 이런 불안감도 생기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채 금리도 급등하고 주식시장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이런 악재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소비자 물가지수 중 핵심 물가지수 항목을 보면 의식주예요. 뭐 옷, 술, 자동차, 주거비, 의료 서비스, 꼭 필요한 운송 등 이런 서비스들이 핵심 물가지수에 포함이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서서히 판가에 이전되는 이런 항목들이라 이겁니다. 해당 품목의 가격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핵심 물가지수 항목들의 가격이 오른다 뉴스에 나올 경우에는 심리가 또 완전히 바뀌겠죠. 마지막으로 또 굉장히 좋지 않은 지표, 최근에 BDI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철강 공급 규제 영향으로 BDI 보시면은 5월부터 최근까지 급락을 하고 있었는데, 뉴스 보시면 최근 중국이 또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건화물이죠,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비용, 이게 다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하반기에 하락할 것이라는 이 전망에는 최근에 BDI 지수가 고점을 찍고 하락한다, 운송 지연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운송 비용도 낮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BDI 지수가 다시 반등할 경우에는 이 기대감이 또 반대로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추가 상승을 이끄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운임 상승이니까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악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반기에 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예측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건데요. 자, 보통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끝낼 수도 있지만, 중간에 어려워서 졸다가 뒤에 내용만 듣고, 그래서 혹시 주식 다 팔라는 건가요?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현재 원자재 가격이 하반기에 하락할 것이다.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도 하반기에는 해소될 거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하반기에는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 투자자들의 다수의 심리고 예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금리도 하락을 하고 기술주도 안 빠지고 오히려 주식시장이 상승한 흐름이 나타났던 거죠. 반면 이런 예측과 다르게 지금 현실은 상당히 다른 상태죠. 영래포 금액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 CRB 지수 등 소비자 물가와 밀접한 원자재 가격도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물가 지수 항목 중에서 물가 상승이 판가에 전이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BDI 등 특히 케이프 사이즈의 벌크 운임 반등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의 추가 상승도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예측에 맞서는 실제 부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현재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이 나 테이퍼링 하겠소 이렇게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전까지 당분간 지난 5월처럼 주식시장이 뉴스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심한 장세라면은 당연히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한창 심리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죠. 심리가 또 안 좋아질 거고, 그때 저가의 매수의 기회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역시 매수는 심리가 나쁠 때 하는 거지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기 타고 하락하면 사도 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대기 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그렇고 계속 시청하시는 분도 그렇고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셨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전망을 해드리게 되는데, 테이퍼링이 끝나면 요 짓도 그만둬야 될 텐데 참 고민입니다. 저희 방송은 경제를 설명드리는 방송이지 뭐 주식 종목 추천해주거나 뭐
주가 예측해주거나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일지 막 당장 예측해주는 이런 방송만은 아니에요. 예, 그런 거는 이제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거고 사실상 경제를 쉽게 설명해주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를 수익 실현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은 먼저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 12월 2일의 영상이에요. 미중 무역 분쟁 타결 문제부터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많으니까 그동안 수익난 주식형 자산의 절반을 현금화했다고 말씀드렸던 이 영상이죠. 그때가 바로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 요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의견을 말해라, 뭐 이런 분도 계시죠.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알지만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당연히 이번 사태가 회복되고 증시도 상승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죠. 코로나 침체가 아주 극에 달했던 3월 27일이죠. 저점 매수를 이제 3월 4월에 코로나 저점 당시에 줄기차게 주장을 하다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을 잘 보시면서 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그 이후에 회복장에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2020년 10월, 11월 이 조정장에서 제가 분할 매수하라고 영상에서 또 다이렉트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제 말 듣고 채권 비중 좀 늘리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게 생각되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요. 2021년 2월 27일 주식시장의 조정 구간 있죠. 그 다음에 또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이때 이전에 제 영상 보고 조금씩 현금화를 해두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저점 매수 안 하면 언제 하냐, 저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영상이 2021년 2월 27일에 찍었던 영상이죠. 타이밍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으로 가시면 때 안전자산의 비율을 늘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요 시기부터는 제 영상을 좀 열심히 보셔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상들에서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나오면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는 거지. 2021년 4월 21일에 테이퍼링 우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지표 중에 한두 개가 좀 안 좋아지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현금화를 할 건데, 역시나 제가 명확하게 언제라고 말씀 못 드려도 저는 조금씩 현금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영상이고, 그래서 현금화한 자금이 있다면 혹시 보수적인 분이시라면 전부 다 저점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지 말고 좀 일부는 대응을 위해서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4월 말에 지금 주가 보시면 83,000원 정도가 평균 가격이었죠. 그러면 7만원대 또는 앞으로 6만원대 진입할 수도 있죠. 땡큐 하고 그냥 그렇게 매수를 해야지, 괜히 최저점이 어딜까 이런 거 노리다가 날아가면은 더 열받죠. 그리고 최근에 5월 25일에 저점 분할 매수 타이밍 관련한 영상인데, 삼성전자의 저점 매수 방식 굉장히 많이 문의 보셔서 그냥 높이 팔았으면 이제 여기서 매수하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